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39부 난징 알박기 강남 강북대영이 출범하다 라는 내용을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853년 5월 태평천국이 난징으로 입성하고 북벌과 서정을 개시를 하게 되죠. 청조정은 우선 북벌군을 막는 데 주력을 하고 장강 이남은 한족 향신들에게 일임을 하자. 이게 이제 청조정에서 세웠던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한족 향신들한테만 맡기는 것도 좀 거시기한 일이었죠. 그래서 청조정도 약간이나마 장강 이남에 관군을 배치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가능하다면은 태평천국의 수도가 난징인 만큼 최대한 난징과 가까운 지역에 관군의 거점이 마련될 수만 있다면은 나름 또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달성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 초기 태평천국이 금전천에서 봉기했을 당시에 이걸 토벌하기 위해서 세계성에서 파견됐던 제독이 있었잖아요. 그 3제독 중에 한 명이 향영이라는 인물이었어요. 태평천국이 금전천에서 봉기한 이후에 장강을 따라서 난징까지 입성을 하는데 대략 한 2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2년의 시간 동안 향영은 정말 꾸준히 태평천국을 추격을 해오게 됩니다. 근성이 정말 대단하죠. 그 결과 태평천국이 1853년 3월에 난징에 입성했을 당시 그 정신없는 틈을 타가지고 향영 또한 난징 바로 코앞에 위치한, 이게 뭐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거리인가 그럴 거예요. 진짜 바로 코앞에 위치한 샤오링 웨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새로운 군사 거점을 마련하게 되니 그것이 이른바 강남 대영이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강남이라고 하면은 되게 좀 스케일이 커요. 장강 이남 지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강 이남, 난징 바로 코앞에 위치한 청군의 베이스 캠프라고 해가지고 강남 대영이라고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태평천국이 난징에 입성한 후에 한동안 체제를 정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난징을 청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틈을 타가지고 향영은 곧바로 강남 대영을 요새화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나중에 태평천국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뭐야 하고서 코앞에 관군 기지가 하나 떡하니 들어있는 거예요. 저거 빨랑 좀 걷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강남 대영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세를 퍼부었지만 이미 강남 대영은 강력한 요새지대로 바뀐 상태였죠. 그래서 단기간에 함락시키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향영이 이끄는 관군이 강남 대영에 알박기를 하는데 성공을 했다 라는 소식이 청조정에 이제 전해지게 되면서 청조정도 고무되죠. 야, 이거 그러면은 강남 대영이 들어섰으니까 조정에서 뭔가 지원을 해주면은 잘하면은 난징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고무된 청조정은 흠차 대신으로 기선을 파견을 해요. 그래서 강남 대영을 후원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기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기선이 누구냐? 이분이 이제 아편전쟁 당시 때 임칙서가 경질되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영국을 상대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임칙서가 어떻게 해서든 군사적인 해법을 통해서 영국을 굴복시키려고 했다면은 기선은 외교적인 해법으로 풀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외교적으로 잘 풀고 나가다가 중간에 이제 영국이 홍콩을 달라, 홍콩을 할양해달라 그런 이제 제안을 하게 되면서 이거를 거부하게 되고 이 와중에 영국과의 회담이 사실상 파토가 나죠. 거기다가 그 과정에서 또 청해 조정을 약간 좀 속이는 행동도 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들통이 나게 되면서 기선은 경질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선은 아편전쟁 당시 영국과 화친을 주도하다가 일이 틀어져서 처벌을 받았던 인물인데 아무래도 이번 파견은 과거의 실책을 만회하기 위한 일종의 벌충 개념으로 주어졌을 확률이 높겠죠. 자, 그래서 기선이 흠차 대신으로 임명이 돼서 남방으로 파견돼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흠차 대신으로 임명된 기선은 일단 어디로 가냐면은 난징 북단에 위치한 양족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강북대영을 건설해서 이곳을 요새화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로써
태평천국의 수도 천경은 표면적으로나마 청의 관군들이 건설했던 강남대형과 강북대형에 포위된 그런 형태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장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 뭐 이제 동쪽에 있는 상하이, 수저우, 창저우 여기는 아직까지는 안전한 상태예요. 그리고 난징을 중심으로 뭐 이제 태평천국에선 천경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난징을 중심으로 바로 근처 코앞에 강남대형이 들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장강 북쪽이죠. 난징에서 그렇게까지 먼 곳은 아니에요. 강 북쪽에는 강북대형이 위치해 있는데 바로 이 양저우라는 지역이 상당히 중요해요. 강북대형이 들어선 양저우 갖는 의미가 뭐냐면은 태평천국이 장강을 따라서 대운하길을 통해 가지고 북진을 하고자 한다 했을 때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그 양저우라는 지점이죠. 즉 강남대형이 태평천국의 턱 밑에 들어간 비수라면은 양저우는 태평천국이 북진을 아예 하지 못하게끔 미리 끊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점 기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표면적으로나마 난징을 둘러싸고서 강남대형, 강북대형이 출범함으로써 태평천국을 포위하는 형세를 갖추게 되는데, 자, 이에 청조정은 서둘러 두 대형에게 난징을 공격하라고 독촉을 하게 돼요. 너네 그렇게 포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위아래로 쳐가지고 저 역도들을 전멸을 시켜라. 그런 식으로 이제 독촉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두 대형이 표면상 난징을 포위한 형국이긴 해도 실질적인 전력은 여전히 태평천국 측이 압도적이었어요. 더군다나 난징의 성벽은 난공불락의 성벽으로 정말 유명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준비가 없이는 난징을 공략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에 강남대형을 이끌고 있던 향영은 정말 온갖 핑계를 대면서 출진을 미루게 돼요.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계속 미루고 있다는 거죠. 그 대신에 충분한 병력과 함선, 특히 서양식 대포를 구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정말 오로지 수비로만 일관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명한 판단인 게 사실 이렇게만 해도 태평천국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태평천국은 이 두 개의 대형 중에서 특히 바로 코앞에 있는 강남대형을 정말 눈의 가시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태평천국 지도부가 5월 무렵에 북벌과 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대형을 걷어내는 일은 잠시 좀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나대강, 이 나대강이 이제 천지의 출신의 수적 두목이었고 당시 이제 태평천국 내에서는 상당히 이제 유명한 명장으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리고 이수성이 지금 태평천국 최고의 이제 간판급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석달계. 물론 장군이 이제 동시에 왕이죠. 그 석달계의 뒤를 이을 만한 유망주로 바로 또 이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대강과 이수성으로 하여금 일단 강남대형을 견제하는 정도로 그쳤다라는 거죠. 쟤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막고만 있어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동안 묘한 상태가 되는데 태평천국의 수도가 됐던 난징과 정말 바로 엎어지면 코다울 위치에 있는 강남대형은 서로를 본체 만취하면서 당분간 모른 척하고 지내는 그런 좀 이제 희한한 모양새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1853년 5월에 시작됐던 태평천국의 북벌과 서정은 놀랍게도 바로 난징 근처의 강남대형과 강북대형을 달고서 한 상태였어요. 이 두 개의 눈에 가시가 있는 상태에서 북벌과 서정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 중에서 먼저 행동을 개시했던 것은 태평천국의 북벌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태평천국의 북벌군이 호왈 7만, 그러니까 이제 7만 대군이라고 선전을 하고 다녔지만 사실 태평천국도 병력이 무한대로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북벌도 해야 되고 서정도 해야 되고 또 두 개의 대형을 견제도 해야 돼요. 전력이 이렇게 자꾸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북벌군에 이렇게 많은 숫자의 병력을 몰아주기가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병력이 분산돼가지고 실제 규모는 대략 한 2에서 3만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풍제의 총신이었던 숙순이 지적한 대로 사실 7만은 저거는 이제 과장이고 실제 병력은 저거 반도 안 될 것이다라고 봤던 게 뭐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태평천국은 임봉상을 북벌군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또 좌ং족 출신의 이계방을 부장으로 삼아서 북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태평천국 북벌군의 규모가 생각처럼 그렇게 큰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태평천국 군대 자체가 이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종교적으로 정신무장이 정말 잘 돼 있었어요. 간단해요. 이게 사실상 가능성이 별로 없는 작전임에도 불구하고 왜 태평천국에 사기가 드높았냐면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성전을 치르다가 쓰러진 자는 바로 어디로 갈 수 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들 여기서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가 적어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상당히 또 사기 왕성한 그런 군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태평천국의 북벌군이 베이징까지 진격하는 루트로는 대운하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었어요. 이게 수륙 양육으로 직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급 문제도 깔끔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대운하로 가는 길은 양지역에 구축됐던 강북대용으로 인해서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 자체가 쉽고 편하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은 청군도 바보가 아닌다면은 어디를 중심으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냐면은 대운하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2에서 3만 규모의 태평천국 북벌군으로서는 베이징까지 가기도 벅찬 마당에 이 강북대용의 견고한 요새들을 공략할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 공략하는데 한 세월 걸린 데다가 이거 뚫고 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번 방어선, 그 다음번 방어선 계속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규모의 병력 가지고서는 이런 식으로 진군하는 건 무리다. 따라서 태평천국 북벌군은 현실적인 판단 하에 어떻게 이제 작전을 짜냐면은 왕년에 썼던 방법을 또 씁니다. 청군의 수비가 견고한 요새들은 일단 비껴가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방비가 약한 곳을 공략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죠. 물론 이렇게 되면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보급이에요. 보급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퇴강로가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보급 문제는 최대한 현지 조달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태평천국이 난징까지 진격하는 동안에 수많은 민중들의 호응이 있었잖아요. 굳이 뭐 약탈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계속 세력이 불어날 게 뻔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이런 식으로 우회를 해서 가더라도 어차피 민중들이 우리 편을 들어주기만 하면은 세력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보급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이 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퇴로 차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차피 우리는 퇴각할 생각이 없다. 왜냐면 종교적 신앙심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싸우다 죽게 되면 우리는 100% 천국행이다. 그럼 뭐하러 퇴각을 하냐. 그런 이제 생각이었던 거죠. 자, 아무튼 태평천국 북벌군이 이런 식으로 진군을 하다 보니까 베이징을 향해서 직선으로 진군하지 못하고 비스듬하게 서북쪽으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던 6월 18일 무렵이었어요. 그 결과 태평천국 북벌군은 계속 취약 지점만 골라가지고 공략을 해가지고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은 황하 이남에 위치한 정말 유서 깊은 고도 카이펑을 점령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이 카이펑이 바로 이제 송 제국 시절의 수도였고 여기가 뭘로 그렇게 유명하냐면은 판간 포청천 있죠, 그쵸? 바로 그 개봉부 거기가 바로 이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점령하는데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이제 황하를 건너야 되는데 청군도 바보는 아니죠. 태평천국이 황하를 건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배라는 배는 싹 다 치워버려요. 그래서 지금 태평천국이 황하를 건널 만한 수단이 없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황하에서 발이 묶여버린 태평천국의 북벌군은 황하의 도강 방법을 두고서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과연 태평천국은 무사히 황하를 건너서 베이징까지 북벌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